네, 안녕하십니까. 안동에서 온 이상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아마 조직에서 이렇게 해왔던 다양한 어떤 혁명이나 혹은 운동 관련한 기관들의 발표를 저도 재밌게 좀 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아마 드릴 말씀은 지금 5.18 5.18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아마 원래는 이제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아마 등재가 됐었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일본의 어떤 위안부 기록물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 통해 사실은 기록유산 등재 프로세스를 완전히 새로 이렇게 고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좀 기록유산 등재가 좀 스톱되어 있다가 작년 아마 7월달에 이제 새로운 등재 프로세스가 완전히 만들어지면서 아마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2023년에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동에 이제 한국국가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15년에 유교 책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나누면서 향후에 이게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됐을 때 어떤 일들을 좀 같이 연대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누어 달라는 쪽으로 제가 발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저희 기관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들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중심을 좀 이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어떤 목표와 지향점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활용과 연대의 필요성을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이후에 일본의 문제제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등재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지금 2차례 이렇게 수년이 됐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기록유산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게 등재 절차는 단순 좀 굉장히 많은 절차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 대해서도 지금 변화된 절차에 따라서 새로 뭐를 좀 더 요청하는 것도 있을 거고 더 써달라는 것도 꽤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새로 써야 하는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유네스코 모호 프로그램의 완전히 어떤 방향이 좀 바뀌어가는 새로운 변곡점으로 우리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 한 4, 5년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록유산 등재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등재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 혹은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등재에만 거의 이렇게 몰두하고요. 등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모든 걸 다 손놔버리는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심지어 아마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같은 경우는 이 기념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데는 사실은 기록유산만 등재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어놨다가 그걸로 이렇게 끝나버리고 나면 실제로 그 기록물이 어디 있는지 어떤 접근성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못 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그나마 좀 덜한 편인데 더 못 사는 나라일수록 훨씬 더 그런 경향성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변곡점으로 어떤 판단들을 좀 하고 있냐면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이번에 이 프로세스 과정이 저희들이 볼 때는 유네스코가 지향했던 모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원래 지향성에서 굉장히 많이 후퇴하고 있다. 결국 유네스코도 정치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휘말리고 돈을 많이 내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유네스코 가치가 마구 이렇게 훼손되는 것들을 실제로 목도했던 게 이번에 등재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를 낳게 되냐면요. 등재 기록물에 대한 가치마저도 사실은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재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2년 단위로 이렇게 국내 후보를 선정하고 또 국내 후보 2점을 가지고 이제 2년 단위로 계속 이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후보들 간의 갈등 관계도 있고요. 우리께 더 낫다, 이렇게 더 낫다는 싸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사실은 국제 간의 어떤 갈등 관계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습니다. 특히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도 일정 정도 그런 영향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유럽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아프리카 식민 지배할 때 아프리카에서 채취하는 어떤 굉장히 많은 기록물,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위안부 기록물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에서 해석상의 차이들이 막 존재하고 이걸 등재시키냐 마냐의 갈등만 지금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서 지향하려고 했던 바가 이미 등재 과정에서 막 죽고 있다는 어떤 판단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조금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본래적 목적은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성 제고하고요, 기록유산의 존재와 중요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등재 과정에서 싸우다 보면 이 목적 자체가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꾸어가기 위해서 지금 유네스코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동학농림식물 기록물 같은 경우도 이 바뀐 어떤 그 등재 프로세스의 첫 사례로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만 아니라 저도 아마 좀 고민해야 될 목들이고, 아마 앞으로 동학농림식물 기록물도 계속 고민해야 될 그런 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저쪽이 잘 보여서 조금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두 번째 장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이 뭘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어떤 변화들이 좀 있는지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세 가지 목표를 자기 홈페이지에 굉장히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등재 신경 써본 분들은 다 아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최적의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보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록유산의 보편적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기록유산을 다뤄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보존성을 높이려면 접근성을 무조건 닫아야 됩니다. 근데 접근성을 닫고 나면 사실은 보존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거든요. 근데 많이 접근하면 보존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록유산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제고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유네스코는 기록유산의 보존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만큼 접근성과 활용성을 굉장히 높게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되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모순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처럼 이렇게 기록물을 좀 오래 다루어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너지 효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기록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인류가 낳은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데는 우리 그 전대가 쌓아온 어떤 기록 하나하나 위에 지금 서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록을 남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발명품들도 마찬가지고요, 인문학적인 어떤 발전도 마찬가지고, 또 기술적인 발전도 다 기록 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져 왔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발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기록의 보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요, 개인의 어떤 기록이라는 것은 개인의 기억이 기록을 해놓으면 그게 공동의 기억이 되고요, 이 기록이 그 다음으로 보존되기 시작하면 그 개인의 기억이 인류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류는 더 이상 이렇게 잘못된 걸 다시 답습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겠고요, 또 발전된 위에서 그 다음 단계를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록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기록 보존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기 위한 사고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좀 보존을 제대로 해보자고 나왔던 게 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고 만들 것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인 및 공동체를 넘어 또 국가를 넘어서 사실은 국제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유산을 보존할 건가 하는 고민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활용이고 보존인가? 라는 이 논리가 저는 예스라고 대답하고 유네스코도 예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보면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용성을 낮춰야 되고요, 또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기록은 훼손과 멸실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단편적인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기록이라는 관점들을 보면요, 이게 제가 국가진흥원 근무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고, 또 저희들이 요즘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사실은 기록유산의 단순 보존에만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더불어 사실은 기관 소개도 조금 드리면,
지금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있고 한국국가진흥 1995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게 왜 설립되었냐 하면 요즘 보면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렇게 국가진흥원 같은 기관들을 설립할 때 보면 대부분 이제 뭐 국가진흥원을 퇴계한 연구기관 혹은 영남 유학 연구기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설립 목적은 뭐였냐 하면 1970년에 안동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동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안동댐이 수몰되면서 이 수몰되는 그 계곡 사이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도산서원 앞까지 이렇게 한 20km 정도 거의 수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으로 보면 그 세계유산이 되었던 하회마을보다 훨씬 더 보존이 잘 되어 있고 훨씬 더 크고 전통적이 있는 마을들이 어른들 말씀드려보면 약 한 7개 정도가 수몰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수몰되는 과정에서요, 그 이제 집을 비우고 떠나갔는데 남아도는 어떤 기록유산들이요,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막 흐트러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기들이 꼭꼭 이렇게 기록해 왔던 것들이 결국은 수몰되는 과정에서 그걸 떠나보내고 이렇게 남겨두고 갔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이건 어떤 면에서는 좀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만은 그 지역 대학들, 뭐 경북대학교 선생님들, 계명대학교 선생님들, 영남대학교 선생님들, 안동대학교 선생님들이 전국의 한 고주의 가장 괜찮은 5% 정도 기록물만 모았는데도 지금 이제 계명대학교 도서관, 뭐 영남대학교 도서관, 경북대학교 도서관이 한국에서 10대 그 고문원실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때 나온 기록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기록물을 그냥 이렇게 방치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저희 국가진흥원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되지 않은 기록물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제가 보니까 저희들 한 20년 동안 모아온 게 총 58만 한 6천 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매년 한 2만 점씩 이렇게 기록유산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약 한 28만 점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규장각을 막 그 양쪽으로만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막 있었을 때인데 그게 한 13, 14년쯤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여기 계시는 연구자 선생님들 다 동의하실 수 있고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기록유산의 가치로만 보면 그래도 왕실 자료로 남아있는 규장각이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정말로 민간의 기록유산은 가치가 없는 건가? 가치가 없다면 우리가 왜 정부 예산을 들여서 이 엄청난 수장고를 돌려서 이 사람들이 이걸 모아야 될까에 대한 원론적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치 발굴을 다시 시작하자. 민간 소장 기록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게 있는지를 다시 발굴하는 작업들이 이제 연구직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한 20년 동안 이루어낸 게 국보 한 점, 보물 19점, 19건에 1,800점, 또 국가 등록문화재가 약 한 건에 690점, 또 지방문화재가 4건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이제 국가의 어떤 국가나 혹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이 약 한 뭐 얼핏 봐도 한 4, 5천 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판이 유교 책판이 지금 이제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여기 6만 4천 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중에 51점이 저희들한테 있으니까 그것도 세계기록유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세계기록유산이라고 그러면 보통 국제 목록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태 지역 목록도 존재하는데 그 지역 목록에 저희들이 그 내방가사 이제 그 전까지 그 편액 550점이 지금 그 등재가 됐고요. 그리고 만인소가 2점이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저희들 국내 후보가 갓 통과해서 아마 올해 연말쯤 결정이 될 건데 상공유사하고 내방가사가 지금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 등재되면서 그다음 이제 국제적 가치를 얻어내고 국내적 가치를 얻어내면서 민간 소장 기록유산도 굉장히 중요하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갖고 있어도 될 문제가 아니네. 라고 하면서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 공적으로 이렇게 그 기탁을 해내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게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연 한 2, 3만 점이 계속 이렇게 기탁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기탁되면 일단 DB 구축하고요, 연구하고 번역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어떤 그 활용의 노력이 결국은 기록유산의 가치를 계속 올려가더라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록유산은 활용이 돼야 보존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존과 활용을 적절한 선에서 잘 가져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숙제로 남는 거지, 이게 두 가지가 전혀 어떤 다른 모순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요즘 어떤 고민을 좀 하냐면요, 보존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활용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나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원본은 수장고에 넣어놓고 이 DB화된 것들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마 DB 구축 비용만 지금 국가진흥원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약 한 200, 300억 이상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온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기관의 사례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ISC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어떤 그 등재가 계속 문제가 좀 되니까 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그 ISC에서 고민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등재 조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기록유산의 어떤 보존과 활용성, 접근성 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데 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뭐냐면 2015년도부터 그 모케시라고 해서 세계기록유산 날리지 센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ISC 산하에 있는 교육연구소위원회 중심으로 새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총 그 4개 나라에 7개 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국제 전체 인터내셔널은 그 ISC 산하에 있는 교육연구소위에서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국가별로 이렇게 각 나라별 지식센터를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는 이제 국가진흥원에 2018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기록유산의 모멘텀을 어쨌든 지금 등재해서 그 다음은 보존과 활용 쪽으로 전반적으로 좀 넘기겠다는 그런 입장들을 계속 표명하고 있고 그 덕분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프로세스 속에서는 이 날리지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정확하게 이렇게 롤이 규정되어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동학농민연구원 기록물 같은 경우 세계기록유산이 등재가 되고 나면 등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점부터 실제로 이제 보존성과 활용성, 접근성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아마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 이런 어떤 그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어떤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그 보존을 잘하기 위해서도 활용적으로 자꾸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세계기록유산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연대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까지 국가진흥원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2015년에 그 유교책판을 등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양한 연대를 먼저 좀 모색하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아까 제가 그 앞에 누가 발표했는지 잠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세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대학의 연대를 통해서만 사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앉아 있어서는 우리 거를 국내에 어떤 소개하는 것도 힘들고요. 이걸 세계로 만들어가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세계기록유산 등재할 때부터 단순히 어떤 거 우리 것만 잘 등재하자라는 걸 좀 떠나서 여러 가지 어떤 거 연대 방안들이 먼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고민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그 유교 책판이 저희들이 세계기록유산 등재되고 난 다음에 저희 조직 내에 이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기록유산 센터를 좀 따로 만들고요. 이 기록유산 센터는 하나는 저희 국가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록 자료들을 좀 같이 발굴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하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연대와 혹은 활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했던 게 뭐냐면 2015년에 이제 세계기록유산 등재하고 2016년에 고민을 통해서 2016년에 저희들이 한 게 뭐냐면 한국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를 좀 유치를 했습니다. 요거는 왜 저희들이 했냐 하면 저희 국가진흥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사업이 뭐냐면 기록유산의 수집 보존하고 가치 발굴 및 일반인의 접근성 제고입니다. 이게 유네스코의 그 세계기록유산 등재 프로그램하고 저희 기관의 미션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판단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제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니까 각 나라마다 많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한국 거는 우리가 맡아서 한국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ISC하고 2016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MOU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그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제고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국가별 센터를 비롯해서 각 그 현재 제가 말씀드린 5개국에 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은 워낙 넓다 보니까 중국 안에 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마카오하고 지금 브라질 또 우리 한 군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요 센터들은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한 번은 그 온라인으로 또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연대회의를 하고 있고 같이 소식지도 만들어내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그 날리지 센터 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MOU 할 때 그 서로 이 MOU의 문안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세계기록유산 그 센터의
세계기록유산이 가지고 있는 임무, 등재, 사업, 역사 등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게 세계기록유산 지휘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세계기록유산 및 지역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고문서, 컬렉션 등을 포함한 한국 세계기록유산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그 다양한 뭐 유교 책방 같은 경우 전국조사 사업하고 있고요. 또 그 민간 기록유산 같은 경우도 전국조사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가 이제 경북에 한정돼서 활동하는 그런 역할을 넘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한국의 기록유산 관련 기초자료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요. 세계기록유산 관련 자료 목록의 DB 개발, 또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금 돕는 역할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어도 그 몇십억 정도 되는 예산들이 계속 DB 구축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기록유산 관련된 각종 비정부기구, 학술개인사, 기록유산 관련 기관, 뭐 기록보관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 뭐 이런 것들과 어떤 협력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개최를 돕는 역할들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뭐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이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연구를 위한 기록유산의 보존 및 복원, 디지털화 등의 우수한 사례를 좀 수집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이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세계기록유산 교육과정 장려하고요. 이걸 통한 어떤 교육자료 개발, 또 전 세계 학교에서 한국 기록유산을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도 저희들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매년 뭐 이렇게 유네스코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록유산 소개 페이지라든지 혹은 박물관 학교 또 그 교과서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계속 보내는 작업들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들이 하게 된 이전에는 그 이전에 이미 그 저희들이 유교 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할 때 한 번 더 요걸 위한 연대를 저희들이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15년에 유교 책판은 목판 인쇄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목판을 가지고 이렇게 그 책을 찍기 위한 것들이었는데요. 근데 이걸 등재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고민들을 조금 했냐면 우리만 이게 목판을 관련된 어떤 그 기록문화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안에서도 보면요. 저희도 세계기록유산이지만 사실은 그 불경을 찍기 위한 팔만대장경도 세계기록유산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우리하고 연대도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부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조직한 게 뭐냐면 국제목판보존연구협의체라고 해서 IPW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5개국 16개 기관인데 기관별로는 지금 4개 나라가 가입돼 있고요. 또 개인 회원이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이집트 이런 분들이 좀 계셔서 한 5, 6개 나라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정기적인 학술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는 지금 그 저희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양주조판 인쇄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 목판을 판각해서 책으로 찍는 이 전통 제책 과정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베트남의 응애랑조 목판이 세계기록유산이고요. 또 저희들이 세계기록유산이고 그다음에 그 합천해인사가 세계기록유산입니다.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걸 어떻게 연대해서 잘 보존하고 이 기록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세계와 공유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달에 그 관련 회의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있을 예정인데 아마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아마 진행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걸 저희들이 이제 2017년도부터 구성해서 양주조판 인쇄박물관하고 저희들이 이제 공동의장국으로 지금까지 계속 5년째, 6년째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장기적으로 5개 이상 나라들이 되면 이제 유네스코 NGO로 좀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가시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 요거는 유네스코 한국인에서도 좀 도와주는 안들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이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이 난리 센터를 받아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좀 고민했던 게 지금 이 유네스코가 이제 등재유산이 세계유산이 있고요, 인류무형유산이 있고 세계기록유산이 있는데, 지금 세계유산은 협의체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도시별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인류무형유산 같은 경우도 이게 기능 보유자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기록유산 같은 경우는 주로 기관 중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기록유산 가지고 있는 기관들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가진흥원은 1년에 한 2번 소주값만 되겠다. 그리고 이제 좀 모여서 이렇게 담당력 기초 좀 모여서 하는 논의들을 좀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2018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일단 급한 대로 10개 기관에 모여서 MOU를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도 아까 그 4.3에서도 발표하셨는데 우리 이제 6월 11일 날 12일 날 그 전체 그 세계기록유산 가지고 있는 기관 협의체 회원들이 이제 이번 4.3 평화공원에서 좀 만나서 4.3의 어떤 그 기록물이 좀 세계기록유산 등재되는데 도움도 좀 주고 또 저희들이 어떤 모임도 진행하는 걸로 원래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 번 더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무자는 인적 네트워크 좀 강화하고요. 또 한국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동연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각 기관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1년 연간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관련한 책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을 가지고 올해 연말쯤은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국인에게 좀
공개하는 이런 사업들이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연대를 좀 강화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막 새롭게 생성된 건데요. 유네스코는 세계 기록유산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같은 경우는 국제 목록에 좀 노미네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 말고 아태 지역 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기록유산 같은 경우 그 기록의 특징 때문에 이게 세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또 아태 지역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태 지역에서 따로 이렇게 설정하도록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2016년에 최초로 편액을 아태 기록유산 등재하면서 아태 지역에 대한 우리 활동들을 조금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 끝에 원래 지금 그 광주 ACC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데 올 7월 달부터 이 목협 사무국을 저희 국학진흥원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끝났고 이거는 5월 9일 날 저희들이 MO를 진행해서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유네스코 지역 목록에 대한 어떤 국제적 기여가 한국은 좀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좀 이게 지금 안 된다면 기록유산의 어떤 외교 싸움에서 일본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넘어가든지 했을 때 우리가 잃는 어떤 그 영향 범위가 굉장히 커진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그 안동에서 이제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 지역총회가 원래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마 아태 지역 그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원래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지금 저희들도 이제 여기에 지금 2개를 노미네이션 해놓은 상황이고 또 그 한국에서는 원래 이제 그 태안의 유류 피해 기록물하고 해서 이제 3개가 원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아마 올해 연말쯤 되면 아태 지역 목록으로 3개가 더 등재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기록유산의 국제적 위상들을 계속 좀 올려가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들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주로 연대와 관련된 것만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 세계기록유산 쪽을 잘 인식 제고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건 어쨌든 세계기록유산 유교 책판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은 연간 2, 3억씩 이렇게 계속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5만 점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이게 하나하나를 좀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아마 내년 전해년쯤이면 그 64,226장에 대한 모든 아카이빙이 끝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는 못 들어보는 곳이니까 그만큼 사실은 3D라든지 이런 VR 기술들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이렇게 그 체험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작업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액 아카이브도 그렇게 해서 구축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기록유산 등재한 만인소라든지 원래 지금 등재 노미네이션 되어 있는 내방가사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다 아카이빙부터 먼저 진행을 해서 나중에 등재 프로세스를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아마 협의체 기관들하고 이제 아마 6월 11일 날 회의를 좀 해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한 3-4개의 저런 책들을 계속 발간해 왔었습니다. 이런 책들을 좀 아카이브로 구축을 하고 이 아카이브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안들도 지금 제안을 해놓고 원래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로 보는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동집필하고 이걸 계속 아카이빙하는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세계기록유산 관련 책자들도 저희들이 이제 발간을 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 근래 저희들이 많이 이제 신경 쓰는 게 교육과 연대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난리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교육하고 또 그 활용 쪽에서는 아무래도 연구 쪽으로 했던 연대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저희들이 요 찾아가는 유교책판 순회전시 같은 경우는 세계기록유산을 이제 지금 중고등학교 가면 어디나 이렇게 그 강당들이 다 있으니까요. 이런 강단을 활용해서 이제 학생들이 한 일주일씩 이렇게 그 순회 전시하는 작업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해 저희들이 한 5회 정도 진행하고 그 이후로 계속 15에서 20회 정도씩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평생 쓸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많은 제작비를 들이지 않고 이렇게 순회 전시의 범위를 조금 넓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그 유교책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세계기록유산을 손으로 만져보고 뜯어보고 종이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찢어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한 경험이다라는 생각들 좀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 연대도 뭐 지금 현재 연간 저희들이 연수가 한 20회 정도 이상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가 연수가 10회 정도 있고요. 또 중고생들 대상으로 해서 하루씩 진행하는 연수가 1년에 보통 15에서 20회 정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한 10회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래 지금 학생 영상 캠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세계기록유산에 대해서 영상을 한 2분 30초나 3분짜리 만들면 요거는 이제 지역 방송하고 좀 연대해서 이렇게 같이 방송도 하게 하고 또 같이 홍보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학술연구민 연구소 발간입니다. 이게 기록유산 등재에 되는 과정이 보면 그 분야의 연구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점핑시키는 결과들을 낳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유교 책판을 처음 세계로 등재할 때는 책판에 관련된 어떤 그 학문 범위가 아예 없었다가 이게 10년 정도 진행하면 새로운 학문 분야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뭐 저희는 만인소 등재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방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그 학문적인 성과들을 좀 내는 것들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속적인 어떤 그 학술 발표라든지 특히 이제 그 IPW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연일의 학술대회를 통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어떤 그 높은 수준에서의 어떤 그 목판 보존에 대한 어떤 협의, 논의, 고민 이런 것들 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각 나라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각 나라별로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난리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하고 무형유산하고 좀 기록유산을 적극적으로 연대시킬 것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그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이고요, 하야말이 세계유산인데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저희를 다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관광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또 이제 동아시아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관광 마스터 플랜을 좀 만들고 또 기록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세계유산을 같이 설명하는 다양한 어떤 그 포션들을 좀 만드는 이런 어떤 연구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꼭 옳다 그러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도 사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연대해 갈지에 대한 어떤 그 고민들이 하나하나의 단위 사업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학농민영문기록물이 세계로에서 등재되고 나면 저는 요거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등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특히 연대와 활용을 위한 시작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기록물에 대한 등재는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 또 기록물 자체에 대한 등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영문 기록물이 기록물로 등재가 됐을 때 우리가 인정하는 건 뭐냐면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가치를 세계가 같이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이걸 한국 국민들과 어떻게 연대할지 또 세계와 어떻게 연대할지 또 같은 어떤 그 혁명 기록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5.18도 마찬가지고 4.3도 마찬가지고 이 기록물들과 같이 연대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혁명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런 고민들을 좀 지속적으로 같이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세계기록유산 등재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래서 좀 접근성을 높이고 또 세계가 인정한 가치를 좀 같이 공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